빈센트 반 고흐. 이 이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가 아는 그 강렬한 그림들,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붓을 들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그렇죠. 바로 이 질문이 나오죠. 천재였을까? 아니면 광인이었을까? 고뇌하는 예술가라는 그 신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요. 이글거리는 해바라기, 소용돌이 치는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자신의 잘린 귀. 정말 강렬하고 어딘가 비극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런 센세이셔널한 이미지들 말고 그의 붓을 실제로 움직이게 했던 그 근본적인 힘은 과연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의 그림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 그에게 영향을 줬던 것들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흙과 노동의 가치입니다. 반 고흐의 뿌리, 바로 네덜란드 시절이죠. 이때가 27살이었는데 뒤늦게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농부들의 삶에 완전히 푹 빠져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그의 정체성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농민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화가한테서 큰 영감을 받아서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고된 노동에 존엄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삶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그려려고 했죠. 색깔도 보세요. 주로 어둡고 칙칙한 말 그대로 흑빛 톤을 썼습니다. 왜냐? 그게 진짜 농부들의 삶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만큼 노동의 가치를 존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간 농민들만 그리다가 드디어 그의 첫 번째 걸작이 탄생합니다. 바로 이 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이죠.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그림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접시에 담고 있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일구었으며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들의 양식을 벌었다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라고요. 어때요? 느껴지시나요? 그냥 예쁘게 그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 거친 손, 정직한 땀, 바로 그 노동의 숭고함을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젊은 시절 반 고흐의 핵심 가치관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옮겨볼까요? 빛과 색채의 혁명, 파리에서의 변화입니다. 네덜란드의 어두운 시절을 뒤로하고 도착한 이 파리에서 그의 예술 인생에 정말 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정말 극적이죠? 왼쪽이 파리 오기 전, 오른쪽이 파리 온 후입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그 흙빛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화폭이 막 빛나기 시작해요. 무겁고 힘겨운 주제에서 벗어나서 훨씬 가벼운 소재들을 새로운 기법으로 막 실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화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파리에서 두 가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인상주의. 모네나 피사로 같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아, 색을 이렇게 밝게 쓸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두 번째는 신인상주의. 쇠라가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색을 과학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물론 이걸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전히 녹여냈죠. 그런데요, 인상주의보다 어쩌면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포니즘, 즉 일본의 우키요의 목판화였어요. 파리에서 일본 판화를 처음 본 고흐는 와, 이건 뭐 거의 사랑에 빠진 수준이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600점이 넘는 판화를 3월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일본 판화에서 대체 뭘 봤길래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대담하고 굵은 윤곽선, 입체감 없이 평평하게 칠한 색면, 그리고 뭔가 딱 잘라낸 듯한 아주 파격적인 구도, 또 자연이나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그 시선까지. 이 모든 게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반 고흐 스타일의 핵심이 됩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의 모든 작업은 어느 정도 일본 미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냥 몇 가지 기법을 채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예술의 풀이 자체가 일본 미술에 있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이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장으로 갑니다. 영혼을 담는 색채, 바로 아르에서의 전성기입니다. 파리에서 일본 미술에 흠뻑 빠진 고흐는 자신만의 남쪽의 일본을 찾아 떠납니다. 그곳이 바로 남프랑스의 아르였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의 예술적 재능이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아래에서 고흐의 예술 철학이 마침내 완성돼요. 그게 뭐냐? 색을 자의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란색 하늘이든 빨간색 잔디밭이든 자신의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색이든 쓸 수 있다. 이게 그의 선언이었죠. 그리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보색이었습니다. 색상환에서 서로 정반대에 있는 색들을 나란히 붙여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붓꽃에서는 노랑과 보라를 써서 생동감을 줬고 밤의 카페 테라스에선 파랑과 주황으로 에너지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밤의 카페에서는요. 바로 빨강과 초록, 이 두 색의 충돌을 통해서 인간의 끔찍한 격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해바라기 연작도 아르르에서 나왔죠. 이 그림 뒤에는 사실 아주 따뜻한 사연이 있어요. 당시에 존경하던 화가 콜 고갱이 아르르로 오기로 했거든요. 그 친구를 맞이할 방을 꾸미기 위해서 감사와 우정의 상징으로 이 해바라기들을 그렸던 겁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공동체를 꿈꿨던 그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불멸을 만든 사람들. 고흐가 죽은 후에 그의 유산이 어떻게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그 뒷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일지도 몰라요. 이 숫자 보이세요? 1.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빈센트 반 고흐가 평생 공식적으로 판매한 그림의 숫자입니다. 단 한 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살아생전 그의 천재성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 무명 화가가 지금의 거장이 된 걸까요? 그 유산을 지켜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테오, 그리고 테오의 아내 요한나, 반 고흐 봉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요한나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반 고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숨은 영웅이죠. 요하나가 정말 대단한 게 남편과 아주버님이 남긴 그림들을 그냥 끌어안고만 있지 않았어요.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첫째, 형제가 주고받은 편지들을 책으로 엮어서 출판해요. 이걸 통해 그림 뒤에 숨겨진 고뇌와 철학, 그 인간적인 면모를 세상에 알렸죠. 둘째, 결정적인 순간에 대규모 전시회를 열어서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 작품들을 개인 수집가에게 파는 게 아니라 주요 미술관에 팔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공의 유산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죠. 바로 이 요한나의 노력이 실패한 예술가였던 빈센트를 우리가 지금 아는 고독한 천재라는 신화적 인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작품은 아마 창고 어딘가에서 먼지만 쌓인 채 잊혀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반 고흐의 삶 자체는 분명 비극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예술은 어떤가요? 농부의 삶을 존중했던 따뜻한 공감, 파리에서 마주한 혁신적인 색채, 그리고 아르레 태양 아래서 폭발했던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담긴 그의 그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그의 작품을 마주한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